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연결된 송유관 인프라 4건에 대해 연달아 허가를 내주면서 북미 에너지 공급망이 다시 한번 가동됩니다. 백악관이 4월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허가는 노스다코타주와 미시간주 국경 지역에 걸친 기존 송유관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지역은 노스다코타주 펜비나 카운티와 버크 카운티, 그리고 미시간주 세인트 클레어 카운티 3곳입니다. 먼저 엠브리지 에너지 계열사에 대해서는 펜비나 카운티 국경 지점의 기존 시설 운영과 유지 허가가 승인됐습니다. 또한 엠브리지의 또 다른 계열사인 사덜라이츠에도 같은 지역의 운영 유지 허가가 내려졌으며 미시간주 세인트 클레어 카운티 국경 지점의 송유관 시설 역시 운영 유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백햄 파이프라인 컴퍼니에 대해서는 버크 카운티 국경 시설의 운영과 유지뿐 아니라 건설과 연결 허가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백악관 문건은 이들 시설이 기존 허가를 대체하거나 갱신하는 성격이며 관련 법과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형 신규 노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일부 구간은 확장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허가는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미국이 캐나다산 원유와 석유 제품 운송 인프라를 더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과거 키스톤 엑셀 사업이 환경 문제와 정치적 반대에 막혀 무산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기존 시설의 운영 허가와 제한적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관세에 대해 기업들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다음 주부터 가동합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 CBP는 오는 4월 20일부터 통합수입관리 처리 시스템을 개설해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로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 관세 환급 규모는 최대 1,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수천 건의 환급 소송이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됐고 이번 포털 개설은 그 후속 절차에 해당합니다. 환급 대상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한 세관 중개인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CBP의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현재 신청 가능한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정 관세, 그리고 CBP가 최근 8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한 관세로 제한되며 이는 전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의 약 63%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37%에 해당하는 이미 청산이 끝났거나 이해 신청이 진행 중인 것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CBP는 신청이 승인된 경우 60일에서 9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관 전문가들은 서류 오류 가능성을 감안할 때 63%에 해당하는 환급은 수개월 내에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7%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기업들을 겨냥해 일부 헤지펀드와 금융사들이 기업의 관세 환급 청구권을 사들여 현금을 즉시 지급하는 대안상품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와 불도저 수출을 막기 위한 2건의 결의안을 16일 표결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이번 표결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지원에 찬성해온 민주당 내부의 기류 변화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그동안 공화당과 함께 이스라엘을 핵심 동맹으로 보고 군사 원조와 무기 수출을 꾸준히 지지해왔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상원의원 47명 가운데 40명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막자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기존 당론에서 이탈했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결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2024년에는 19명,
2025년에는 2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단숨에 40명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2년도 되지 않아 찬성표가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스라엘 정책을 놓고 사실상 방향을 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2억 9,500만 달러 규모의 불도저 수출 차단 결의안은 59대 40으로 부결됐으나 민주당에서만 40명이 찬성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해당 불도저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레바논 등에서 가옥 철거에 쓰일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군의 1000파운드 폭탄 1000발, 약 1억 5,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두 번째 결의안은 63대 36으로 부결됐지만 여기에도 민주당에서 36명이 찬성했습니다. 특히 평소 친이스라엘 성향으로 알려진 유대계 상원의원 애덤 시프, 론 와이든, 존 오소프 의원이 처음으로 폭탄 수출 차단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28년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코리 부커, 마크 켈리, 루벤 가에고 의원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무기 수출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에 앞서 뉴욕에서는 두 의원의 찬성을 촉구하는 시위 도중 약 100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이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고 동맹인 이스라엘을 취약하게 방치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원은 같은 날 이란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결의안도 함께 표결에 붙였으나 47대 52로 역시 부결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뉴욕시 맘다니 시장이 초부유층이 소유한 고급 세컨드홈에 과세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제안은 연간 최소 5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시가 500만 달러 이상인 뉴욕시 고급 세컨드홈에 이른바 피에타테르 세금, 즉 별장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는 초부유층 비거주자에게 매년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SNS에 올린 영상에서 시장에 출마했을 때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겠다고 말했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세금이 뉴욕시 부동산에 재산을 쌓아두면서도 정작 이곳에 살지는 않는 최상위 부유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현재 시스템이 근로자 계층 뉴욕 시민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제 그러한 구조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수는 무상 보육, 거리 환경 개선, 치안 강화 등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 별장세는 주거용 주택 가운데 주 거주지로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고급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뉴욕시에 살지 않고 시 소득세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경찰과 공원 같은 필수 서비스 재원에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과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일반 주민에 대한 세금이 아니며 대상은 어디까지나 초부유층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방안이 대다수 주민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뉴욕시가 직면한 예산 제약 상황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이 유럽에 남은 항공유 재고가 약 6주치에 불과하다고 공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IEA는 이번 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유럽이 중동산 항공유 수입분의 최소 절반을 대체하지 못할 경우 오는 6월에 재고가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걸프 지역에서 항공유를 실어 나르는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이 사실상 6주 넘게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유럽 항공유 벤치마크 가격은 지난 4월 초 톤당 1,838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직전인 톤당 831달러와 비교해 2배 이상 뛴 수준으로 항공사 운영비의 20%에서 40%를 차지하는 연료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동안 걸프 지역에서 전체 항공유 수입의 약 75%를 들여왔을 정도로
중동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입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나이지리아 등지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으나 미국의 공급량을 모두 유럽으로 돌린다고 해도 잃어버린 중동 물량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EA는 유럽이 중동산 수입분의 50% 이상을 대체하지 못할 경우 일부 공항에서 실제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해 항공편 결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5%까지 대체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오는 8월이면 동일한 연료 부족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아르거스 미디어의 아마르칸 유럽 항공유 가격 책임자는 걸프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실제 물량이 들어오기까지 5에서 6주가 걸려 여름 성수기 전 일부 지역의 연료 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까지 이윤의 연료 부족의 증거는 없다고 밝혔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한 상태입니다. 집행위는 원유 및 가스 조정 그룹이 매주 회의를 열고 있으며 다음 주 중 집행위원장이 직접 에너지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공항협회인 국제공항협의회는 지난주 집행위에 서한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3주 안에 재개방되지 않으면 항공유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 저비용 항공사 이지젯은 16일 실적 발표에서 3월 한 달간 중동 분쟁으로 2,500만 파운드의 연료비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전 버지니아주 부지사 저스틴 페어팩스와 그의 아내가 버지니아주 애난데일 자택에서 살인 후 자살 사건으로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자정 직후 기니비어 드라이브 8100번지 주택에 사망사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집안에서 발견한 시신은 47세의 저스틴 페어팩스 전 부지사와 그의 아내 세리나 페어팩스 박사였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 남편 저스틴 페어팩스가 지하실에서 아내를 총으로 쏜 뒤 위층 안방으로 올라가 같은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시 집에는 두 자녀가 함께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6월 듀크 대학교 재학 시절 만나 결혼했으며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케빈 데이비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서장은 이 사건이 복잡한 이혼 절차를 둘러싼 지속적인 가정 내 분쟁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과거에도 가정 문제와 관련된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가장 최근 신고는 올해 1월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저스틴 페어팩스 측이 아내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아내 세리나 페어팩스 박사는 과거 폭행 신고 이력 때문에 집안 여러 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둔 상태였으며 경찰은 해당 영상을 증거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별거 상태였지만 같은 집에 거주 중이었고 최근 저스틴 페어팩스가 이혼 법정 출석 일정이 담긴 서류를 전달받은 것이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물과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겨진 두 자녀는 현재 경찰 피해자 지원부서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저스틴 페어팩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렐프 노덤 전 주지사 재임 시절 부지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